예,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경로대학이 시작한 지가 32년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그다음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제를 이제 한 50분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좀 궁금해가지고 저기 찾아보니까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태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진리라는 제목으로 이승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설교 내용도 들어봤고, 또 오늘 하는 주제랑 이렇게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대전에 내려가기 전에는 이 서울 서울역 근처에 있는 남대문 교회라는 곳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는 모건대학교 내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모건대학 교회입니다. 이제 거기 쭉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하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이제 대전에서 더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지금 청운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사회자가 3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그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연구소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 이외에도 그다음에 뭐 인문사회 계통 출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속한 이런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 기관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는 한 21군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 인원은 한 3만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하는 연구는 주로 기초적인 연구하고 그다음에 선행 기술, 그러니까 실용화 되기 전 단계까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이제 저희가 쭉 하는 그런 연구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기술을 이제 기업에다가 기술을 이전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출연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그냥 땅에 뿌려가지고 새가 또 바로 방금 바로 먹고, 또 어떤 씨앗은 이제 마른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이제 금세 시들어 버리고, 또 어떤 씨앗은 이제 가시덤불에 또 떨어져 가지고 성장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씨앗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크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출연 연구 기관도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연구가 사실 수백 수천 가지 되는데 그런 게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한 10%라도 이제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활용할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런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사람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가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이제 거기에 있는데 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지구 나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 나이는 한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이제 그 태양계로부터 이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인류라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이런 그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런 인류가 50만 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에너지를 급격히 쓴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사실 뭐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되진 않았고 한 300년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인류가 한 여기 지금 9.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0억에서 한 80억 정도 되니까는 한 8배를 이제 늘어난 거죠. 8배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300년 전에 그 사용됐던 그런 에너지가 지금에는 30배를 늘어나 가지고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많이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지금 현재는 그 당시 300년 전보다는 1.2도 정도를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지금 목표가 2100년도에 지구 온도를 1.5도에 맞추자는 것이 지금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체온이 지금 뭐 36.5도가 정상 체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1.5도를 더하면은 몇 도가 되나? 38도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몸도 막 그 약을 먹어야 되고 막 그 이상 되면은 그 심각하게 우리 저기 몸에 질병이 생기듯이 뭐 지구도 마찬가지겠죠. 지구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을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가능한 한 지구 온도가 더 상승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뭐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이제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10억에서 뭐 80억, 그러니까는 뭐 8배 늘어났으니까는 이제 그 뭐예요? 고기 육류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잖아요. 옛날보다도 뭐 우리가 육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니까는 그런 그 동물에서 나오는 이런 메탄 가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시원한데 에어컨을 사용함으로써 이 안에 이제 그 냉매라는 물질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장기간 쓰다 보면은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 뭐 냉매가 새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냉매라는 그거를 이제 수소 뭐 불화탄소라고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런 냉매가 샘으로 빠져나가면서 인해서 그런 물질들이 이제 그 지구 온도를 이제 점점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우리 농경지가 더 필요해서 산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림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 쌀이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뭐 하여튼 옥수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경작지를 넓히니까 이런 산림 파괴에 의해서 또 그 이산화탄소가 또 증가되고 그다음에 또 인류가 또 사람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농업, 축산업이 이제 번성을 해가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그 제어하기가 곤란하니까는 뭐 인구는 늘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것이 목표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남극과 북극, 그다음에 뭐 그 빙하, 거기 있는 빙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알프스에 있는 그런 그 만년설 등이 계속 이제 녹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녹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돼 가지고 바다 해수면이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그 해수면 근처에 있는 그 도시들이 이제 물에 또 그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잠기게 되면은 이제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는 그런 이제 막대한 피해가 오고, 그다음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그 각종 이제 그 벌레들이 그 겨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뭐 해충들이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위도라고 그러죠. 그 위도가 점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금년에 뇌염이 이제 많아질 거다. 지금 뇌염 환자도 통계적으로 뭐 작년에 한 2배 정도 벌써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발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우리 그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이제 각자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아끼고 그래서 소비를 줄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물자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뭐 그런 홍보를 자꾸 해도 그런 게 잘 실천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로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그 석유나 석탄을 이제 사용하는 대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태양 에너지 뭐 지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태양 에너지에서 온수를 우리가 쓴다든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뭐 전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풍력 그 강원도나 이제 바닷가 뭐 이제 풍력을 설치를 해서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 풍차죠.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풍차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전기를 발생해서 그 전기를 쓰는 거. 그다음에 뭐 수력 발전에서 이제 댐을 막아서 그 물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이런 수력 발전. 그다음에 조력이라는 거는 바다에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그거에 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전기를 이제 그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자력인데 원자력도 유럽에서는 한 2년 전에 벌써 재생에너지로 이게 포함이 됐어요. 원자력이 사고가 나면은 위험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비행기 사고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사실 우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스컴에서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는 여기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효율 뭐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그런 그 높은 1등급짜리를 이제 구매해서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좋죠. 그다음에 거기 네 번째 나타난 이제 탄소 저장 시스템의 구축이라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상에서 원유 같은 거를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그 원유를 생산하잖아요. 원유를 생산하면은 뭐 50년이고 100년 후면은 이제 원유를 다 쓰게 되면은 그 생산한 거기 이제 원유가 이제 그 재고가 없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부탄가스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탄가스를 그 조그만 용기에 부탄가스를 다 쓴 다음에 그걸 우리는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채워서 바닷속에 저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이거는 저기 조금 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현황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느냐, 그거를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눈으로만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중화공업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뭐 1차 산업 농업이 우리나라 그 주종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로 이제 그 중화공업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 구조는 바뀌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60%, 62%인데 60%가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은 뭐 차량,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운송 수단에 이제 17%가 사용되고 가정이나 상업에서도 한 18%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너지 절약할 부분이 이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한 방울도 지금 안 나오죠. 얼마 전에 뭐 영일만에서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는 93%가 전부 다 석유하고 가스는 이제 수입에 의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압축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는 뭐 그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산이 우리나라 70%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30%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아파트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산업단지도 이렇게 저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뭐 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하천이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그런
물로 된 거, 그거를 수열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런 데다 그 주거 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데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점점 뭐 모든 분야에 따라서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됐어요. 되어가지고 지금쯤 이런 것을 상용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많이 이제 그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게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온도차 에너지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뭐 하여튼 물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전 세계에 한 40여 군데에서 물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열 펌프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열 펌프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열 펌프라는 거는 좀 지금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펌프를 생각을 해봤어요. 펌프는 다 이제 아실 것 같아 가지고 펌프라는 것은 낮은 데에 있는 물을 높은 데에 있는 물로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펌프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을 댄다 그러면 강이 논보다 더 밑에 있을 때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펌프를 이용해서 논에다 농경지에 물을 내는 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열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펌프는 펌프 앞에다가 열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 있는 열을 펌프를 이용해서 높은 열로 끌어올리는 게 열 펌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펌프라는 것은 압축기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열을 펌프를 이용해서 높은 열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열 펌프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 펌프라는 거는 지금 여기 그 집에 다 뭐 에어컨은 한 대씩 거실에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에어컨에 보면은 이제 그 앞면에서 찬바람이 나오죠. 찬바람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이 그림에서 있는 증발기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찬바람이 나온다는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외기라고 있죠. 실외기는 이제 그 건물 밖에 있을 거예요. 실외기는 건물 밖에. 여기도 보면 아까 본당 옆에 이렇게 실외기가 쭉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응축기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응축기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여름에는
그 실내에서 이제 그 증발기가 계속 돌아가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 실내에 있는 이 그 열을 밖으로 이제 빼내는, 밖으로 이제 배출식 빼내는 그런 것 역할을 이제 응축기가 하는 거죠. 응축기가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냉매라는 물질이 이거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열을 이제 그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뭐냐면 펌프, 아까 말씀드린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펌프를 이제 압축기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하여튼 열이 펌프를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고, 그 사이는 이제 냉매가 저기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 을 증발기라고 하고, 밖에 이제 실외기를 이제 응축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는 이제 실외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밖에 있지만, 밖에 요새는 이제 실외기 밖에 하면 막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새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이제 그 뭐예요, 그 문을 이제 그 문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창을 열어서 외부 공기가 이제 그 순환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실외기 쪽에 이제 열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거기 이제 먼지 같은 게 이제 쌓이고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순환을 한 방향으로 하면은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걸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겨울철에는 이런 증발기가 에서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더운 바람이 나오고, 이제 응축기 쪽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보여드린 이제 팽창 밸브라는 것을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밸브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제 그 냉매가 역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찬바람이 나왔던 게 이제 겨울철에는 여기서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히트 펌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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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물에서 열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미활용 에너지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미활용된 에너지는 이제 말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에너지를 이제 미활용 에너지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미활용 에너지에는 크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도시 폐열하고 온도차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 폐열은 이제 각종 뭐 소각장 이런 데서 이제 그 폐기물을 이제 연소를 시키면은, 그 폐기물을 이제 땅에다 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소를 시키면은 그 연소 열이 나오니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뭐 각 가정이나 공장에 이제 난방이라든지 급탕, 더운 물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쓰는데, 이거는 이미 다 어느 나라나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차 에너지라는 거는 물에서, 아까 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공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는 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보통 한 3배 정도 효율을 좋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한 40여 개 정도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나를 간략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나타낸 건데 이것을 지금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게 물입니다. 물. 이게 그 수열원인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난방하고 이제 급탕을 할 수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겨울철에는 한 물 온도가 한 10도씨 정도 됩니다. 공기보다는 이게 물이 훨씬 따뜻하겠죠. 그래서 온수를 한 50도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지금 오늘도 뭐 35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여름철에는 물 온도가 35도보다는 훨씬 낮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5도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냉수를 얻어가지고 냉수를 얻어서 사용을 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 이 그림은 뭐 아까 조금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표도 이 차트도 하여튼 물에서 얻는 것이 공기에서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은 우리 지금 그 이렇게 뭐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이런 건물 같은데 이런 그 냉각탑이 많이 있는데, 이런 냉각탑을 이제 그 이런 냉각수를 이제 냉각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물을 한 95% 이렇게 그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우리가 또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보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여튼 이런 그 냉동기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서 뭐 설치 면적을 이제 또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 미관도 뭐 이렇게 저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냉각탑이 없어지니까는 보기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시설을 그 해서 이제 지금 활용하는 데가 대략 한 83군데 정도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별로 이제 그런 현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설치하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 나라랑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이제 주로 수입해서 이제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런 그 시설들을 많이 그 예전부터 많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첫 번째 이런 그림이 일본 저기 동경에 있는 그 하코자키라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앞에 이런 강, 뭐 스미다 강 이런 강이 있는데,
이런 강에서 물을 이제 채취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을 채취해서 여기 있는 이 빌딩하고 이 뒤에 있는 건물 이제 몇 개 동을 이제 냉난방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 냉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사용 냉난방 소요량의 한 50% 정도를 이제 이런 물에서 그 에너지를 이제 그 채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히트 펌프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물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 건물하고 이 주위에 있는 그 건물에 이제 냉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는 이런 뭐 냉동기라든지 보일러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그래서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는 아예 사람들이 엄청 오기 때문에 그런 견학 시설도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그 국민들이 뭐 체험도 하고, 또 뭐 외부 기관에서 이제 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여기를 이제 가서 이제 견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일본의 이런 기타큐슈라는 그런 지역에 이런 복합 지상 16층짜리 이런 복합 건물에 여기 뭐 방송실도 있고 뭐 쇼핑센터, 호텔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그 물을 이용해서 열 펌프를 써서 이 건물에 에너지를 한 반 이상 정도 이렇게 씀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크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후쿠오카 우리들 많이들 가시죠. 뭐 가까웠고 그러니까 이게 후쿠오카 아니구나, 막부알이구나. 이것도 저 동경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런 막부알이라는 그런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인데 이 신시가지인데 뭐 신시가지를 건설하려면은 하수 처리장 같은 것을 반드시 이제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하수 처리수에 이제 물을 이용해서 이거 역시 이제 열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이 막고 하리라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그 냉수, 뭐 온수 이런 거를 공급해서 그 에너지 절약을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저기 냉수에서는 이제 7%, 그다음에 이제 온수에서는 33%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CO2도 뭐 39% 줄였고, 그다음에 뭐 넉스도 한 40% 정도 이렇게 줄였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그 후쿠오카에 있는 그런 그 모모치 해변입니다. 모모치 해변. 그래서 우리도 여기 그 이렇게 여행사에서 관광을 가면은 모모치 해변은 여기 오락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 바로 바닷가니까는 이런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온수, 냉수 이런 거를 이제 그 얻어 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냉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시설을 이제 갖춰서 이제 에너지 절약에 이제 그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동경전력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실증 단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에너지 절약은 한 20%, 그다음에 이제 CO 이산화탄소를 33% 이제 절감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후쿠오카 그 지역은 CO2가 50%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과제를 이제 한 15, 16년 전에 이제 하게 됐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서 좀 이제 그 보급 확산시키면은 그 에너지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기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연구를 하려면은 이제 그 연구비를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비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거를 실제 이제 적용을 해서 보급 가능성이 있나를 좀 살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사를 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실증 단지를 정한 게 대구에 이제 그 하수 처리장, 대구 정확히 얘기하면 대구 서부 하수 처리장에다 이제 이거를 설치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보일러라는 거는 이제 물 끓여가지고 온수 만들어서 이제 난방하는 거고, 여름에는 이제 냉동기에서 냉수 만들어서 이제 냉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도 낡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다 철거를 해가지고 하여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열 펌프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만은 여기는 뭐 그런 지금 자세한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설치를 해서 운전을 해보니까는 결론은 뭐 효과가 좋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가 다 연구소에서 이제 뭐 설치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봐야 되니까 시운전을 해서 현장에 이제 설치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시키는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뭐 기존에 있는 똑같은 기술을 적용시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적용을 해서 해보니까는 기존에 그 보일러를 써서 우리가 온수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보다는 효과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 여기 지금 COP가 4에서 5.0으로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저희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해서 그다음에 거기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보급을 시키면은 성능이 어떻게 될 거냐를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한 3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은 한 1년에 한 4천억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하수 처리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
의하면 하수 처리장이 한 250군데 정도 돼요. 서울에는 4군데 있는데 하여튼 서울에 있는 건 규모가 엄청 큰 거고 지방까지 다 하면 한 250군데 되는데 그중에 다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는 한 3분의 1만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돼서 이게 저희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해서 이게 한번 KBS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전혀 활용이 안 됐던 하천수를 이용해 냉난방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한 자릿수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하천의 물속 온도는 평균 15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평균 5도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천에 존재하는 온도차를 이용해 냉난방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2단 압축 열펌프 시스템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여름철에는 열원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 열펌프 특성에 의해서 시스템 효율이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겨울철 하천수에서 얻을 수 있는 소량의 열이 2단계의 압축 펌프 과정을 거치면서 난방기 속 물의 온도를 50도까지 데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엔 하천수가 냉각수로 역할을 바꾸기만 하면 돼 하나의 장치로 냉난방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60%까지 줄일 수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 실제로 지역 난방에 하천수가 이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것도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하천해버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정에 쓰는 이제 냉난방 것을 이제 물에서 이제 얻는 거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산업체에서 우리 에너지를 한 64% 정도 이제 쓴다고 했는데 이 산업체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업 분야 전기료가 싸거든요. 상당히 싸서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절약을 사실 싸니까는 많이들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 분야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런 산업체에서는 이제 공정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석탄 분야에서는 철강 같은 걸 녹이려면 이제 온도를 이제 상당히 올려가지고 그런 걸 사용해서 거기 이제 사용하는 배기가스가 다 굴뚝으로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회수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가 회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펌프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겠다. 이제 그런데 착안을 해서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제가 여기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는 이런 산업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거를 사용하면 한 70도까지의 온수를 생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스웨덴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걸로 배가스에서 이제 열을 뽑아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청주에 롯데푸드라는 그런
햄하고 소세지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경제성을 보니까는 한 3년 정도면 그 투자 회수비가 다 이제 뽑을 수 있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뭐 산업체에 이런 산업용 보일러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는 이 중에 일부만 저희가 그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회수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절약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1년에 한 1,200억 원 정도 이제 절감할 수 있겠다.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과제가 잘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홍보를 하니까는 그래서 이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을 모아서 에너지 절약과 함께 환경오염을 막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여름 예비 전력이 100만 킬로와트대로 예상돼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우려되는 전력난. 산업 현장 굴뚝을 통해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존에 개발한 유동층 열 교환기와 고온 열 펌프 시스템을 결합해 보일러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산업용은 공정수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70도 이상의 그 온수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서는 지금 70도, 80도의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에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섭씨 50도대의 열을 열 펌프를 동원해 섭씨 7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 산업용수나 난방, 급탕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의 경우 배기가스 열원 고온 열펌프 실증 시스템을 설치한 뒤 열 효율이 10%가량 높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향후 시스템을 발전시켜 산업체 전반에 걸쳐 활용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 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배기가스의 열을 섭씨 1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배기가스 응축열 회수 기술과 고온 열펌프 기술의 조합은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외 시장 개척은 물론 기술 수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가 상승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연료에 대한 희소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보유한 보일러는 3만 5천여 대. 이 시스템을 30% 보급할 경우 원유를 기준으로 연간 18만 톤 이상 절감돼 1,300억 원의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55만 톤의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인터뷰 나오신 분 중에 그 롯데 푸드 거기 공장장님이 계셨는데 그 롯데 푸드에서는 롯데 그룹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각 공장별 그 에너지 절약 사례를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제 이 기술을 채택해 가지고 자기네가 뭐 1등은 못하고 뭐 3등을 해서 고맙다고 그런 전화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가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보고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GS 파워에서 이제 평촌 지역은 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냉각탑 열 회수해 가지고 냉난방 공급한 사례가 있고 또 GS 파워에서 이제 부천에 불포천 하천입니다. 그 하천에서 이제 열 회수해 가지고 냉난방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실 롯데월드에서도 이제 물하고 이제 지열 이용해 가지고 기저부하는 이제 냉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에 이제 소양강 댐 다 가보셨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춘천시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소양강댐 물을 이용해서 또 그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냉각을 이제 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삼성 그 역 환승 터미널 이게 뭐 완공이 안 됐죠. 완공되려면 아직도 뭐 4, 5년 걸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환승 터미널에다가 이제 그 냉난방 공급하는 걸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을 뭐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는 그 유럽에서 그런 그 이산화탄소 절약하고 이제 기후 변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거기에 자기네가 이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이제 그 제안서에다가 나타내지 않으면은 관세를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그런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수출로 다 이렇게 를 해야지만은 그 지금 그 같은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뭐 기업에서 뭐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특히 이런 그 에너지 환경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뭐 소셜 그다음에 거버넌스에서 ESG 경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돼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 조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 에너지 전략, 에너지 확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새 우리 영일만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된다는 그 뉴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데요. 그 에너지 확보에 대한 큰 호재이지만은 반면에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라든가 환경의 오염에 대한 그런 양쪽의 그 대립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물론 그거를 개발함으로써 뭐 오일 누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양 생태계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뭐 하여튼 그걸 뭐 개발을 하려면은 일부를 이제 훼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뭐 석유나 석탄이 우리나라는 한 93% 정도 이렇게 수입하는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국가 안보 면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꼭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